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남편의 소름 끼치는 괴담. 알람 소리에 깨고 아침밥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는 척하는 나를 살포시 안아 깨워주는 그녀의 목소리. 5년을 연애하다 결혼한 지 3개월쯤이 지났지만 우리는 언제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늘 새로움으로 대하는 사이였다. 우리는 연애할 때도 주변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인고 커플로 유명했다. 알면 알수록 언제나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은 언제 어디서 보여줄지 모른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살게 되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그 사람에게 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사람 또한 나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다. 그 생활은 간혹 우리 둘 사이에 깜짝 이벤트로도 서로를 놀래키기도 했다. 서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 둘은 언제고 변치 않을 거라는 것만이 진실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아니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가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날 피해받는 전화. 퇴근했을 때 내가 온지도 모른 채 컴퓨터로 누군지도 모를 사람과 채팅하던 것 같은 모습. 인기척에 후다닥 하고 놀라듯 꺼버리는 컴퓨터. 누구와 통화했냐고 묻기도, 누구와 채팅했느냐고 묻는 것도. 우리 둘을 의심하는 거라 생각한 나는 꺼려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소일거리 삼아 채팅하는 것마저 꼬투리 잡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출근해도 외출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나와 연애할 때에도 나와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 그녀였다. 그러나 요즘 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도 한참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가끔씩 생겼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수다 떨다 왔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나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날 피해받는 누군가인지도 모르는 전화. 누구길래 그렇게 피하면서 받느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싱긋 웃으면서 그저 친구라고 말할 뿐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말도 늘어놓지 않는다. 다만 그냥 친구 전화라는 말로 끝을 내며 나에게 안긴다. 외출도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던 그녀가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출을 하고 내가 퇴근하고서도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들어오게 되었다. 연애할 때부터 한 번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 근래 들어 한 번씩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은 그녀의 외출 날이었다. 이제 지겨워지기라도 한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다른 남자라도 생긴 것일까? 화가 난다기보다 뭔가 허무하다는, 그냥 슬프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녀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대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난 언제나 그녀의 자상한 애인이자 남편으로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간만에 주말 등산이나 하러 가자는 나에게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좀 이따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거라 말했다. 난 그저 알았다고 말하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다. 혼자 다녀오겠다며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안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나 보다. 조금 전 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던 그녀가 누군가와는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등산도 잊은 채 난 집 앞에서 서성대기 시작했다. 2시간여를 그러고 있다가 집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외출을 하려나 보다. 난 얼른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간 직후 그녀가 집을 나왔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다. 내 핸드폰을 확인해봤지만 아니었다. 어디 데이트라도 가는 사람처럼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살짝 진한 화장의 그녀. 좀만 기다려,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이 왜 신경 쓰여? 혼자 등산 간다고 그러더니 아까 전에 나갔어. 글쎄, 요새 약간 눈치는 챈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지. 우울해 보이긴 하던데.
불쌍하긴 준비는 다 됐어? 안 돼. 이때까지 비밀로 잘 해왔는데 그이 절대 눈치채면 안 돼. 우리도 조만간 끝내야지. 그이 몰래 이러는 것도 이제 지친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어? 됐어. 다 내려왔으니까 끊어. 뭔가 즐겁게 얘기하는 그녀의 모습과 약간 오해할 만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들으며 내 이성은 점점 붕괴되어 가는 걸 느꼈다. 그녀 몰래 그녀를 미행하는 나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아파트 1층 현관이 보이고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는 그녀. 그녀를 데리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친구였다. 그녀가 탄 차가 움직이자 난 얼른 주차돼 있는 내 차로 달려가 따라갔다. 내가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듯. 그녀는 밝게 웃으며 수다 떠는 모습이 얼핏얼핏 보였다. 배신감. 차라리 모르는 놈이랑 만날 것이지. 어찌해야 될지도 모른 채 난 그저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교회로 빠지는 그녀와 내 친구.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기도 했다. 연애할 때 한 번씩 가던 펜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니길 바랐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친구와 그녀를 태운 차는 너무 정직하게도 펜션으로 가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뒤에서 본 그 둘의 모습은 다정한 연인처럼 가깝게, 때론 입맞춤이라도 하듯 가까이 붙어 있었다. 운전한 지 40여 분이 지났을 무렵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냐는 질문에 커피숍이라고 답하는 그녀. 오늘따라 기분이 우울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깔깔대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뒤에서 따라가는 줄도 모른 채 이미 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펜션이 가까워질수록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왔다. 어디냐는 질문에 이제 집에 다 와 간다고 답했다. 밥 해놨으니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고 쉬고 있으라고 했다. 한두 시간 정도 연락 안 될 테니까 일 다 보고 전화하겠다며 말하고 끊는 그녀. 왜 한두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되는지 알 것 같다. 내 분노를 숨긴 채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점점 가까워지는 펜션 가까이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숨어 있었다. 다른 펜션도 있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모른 척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다. 그러나 그녀를 태운 내 친구의 차는 그녀와 내가 가던 그 펜션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차를 하고 미리 예약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둘은 망설임 없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난 이미 내가 아니었다. 그 둘을 쫓아갔고 펜션 정원에 놓여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을 쫓아가 손에 쥐어진 삽으로 그 둘의 머리를 내리쳤다. 미친 듯이 그 둘을 내리치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펜션에서 나와 나를 말리기 시작했다. 꺼지라고 소리치며 삽을 휘두르던 내가 본껏 나를 말리려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꿈틀대는 친구와 그녀, 그런 나와 그 모습을 보며 경악해하는 내 친구들. 그녀의 친구들. 저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소리인지 아니면 응급차량 소리인지. 피범벅이 된 그녀와 내 친구. 나 또한 그들의 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삽을 떨어뜨렸다. 무릎을 꿇고 나와 그들을 쭉 훑어보았다.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울고 있는 모습.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있는 녀석의 모습. 그 중에 한 녀석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 멱살을 잡고 펜션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열린 방문 사이로 내가 본 건 풍선들, 선물 꾸러미들, 그리고 현수막. 현수막에 적힌 것을 읽어보고 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다. 그녀와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뒤에 추김신이라는 단어.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나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나에게 놀래주려고 했나 보다. 깜짝 이벤트였나 보다. 단지 나 하나 놀래키려고. 내가 놀라고 기뻐할 이 순간을 위해. 내 어깨를 잡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며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밖에 피범벅이 된 그녀가 생각났다. 어깨를 잡은 손을 부리치며 밖으로 달려나갔고 구급차에 실리는 그녀의 발끝만 보였다. 난 끝내 오열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떠올리고 나서 맨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그런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웠다. 날 알던 사람들은 어느새 각자의 차량으로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모두 떠나고 없었다. 이제 속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단 한순간의 의심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죄였다. 친구는 그때 즉사였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죽어버렸다. 재판 도중 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는 임신한 그녀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는 항소를 포기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면회 온 친구의 얘기였다. 그녀는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았고 외출과 안 받았던 전화는 산부인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깜짝 이벤트로 그날 다 모인 후 펜션으로 날 부르려고 했었다고 했다. 연애 때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 면회 온 친구는 생각했다고 한다. 친구가 돌아가고 난 한 달 뒤 변호사가 찾아왔다. 변호하는데 비협조적이고 모든 걸 체념하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딱해 보였던 것일까? 그는 다시 항소하자고 했다. 난 말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진실이야 무엇이든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겐 나밖에 몰랐던 그녀를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도 그녀는 언제나 깨끗한 존재여야 하고 나밖에 몰랐던 불쌍한 여자였다고 기억되어야 한다. 그녀도 죽은 친구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죽을 때까지의 비밀. 내가 무정자증으로 임신시킬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또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까만 하늘. 2015년 3월 12일 오후 10시. 보이는 건 나무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까만 하늘, 그리고 이따금씩 지나가는 구름.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 머리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피로 인해 왼쪽 눈마저 쓰리고 흐리다. 비라도 왔었던 건지 입고 있던 옷이 젖어 있다. 춥다. 짐승의 그것처럼 나의 숨소리 또한 거칠었다. 집중하려 해도 보이는 건 깃털과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줄기 산인가 보다. 다시 정신을 차려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옷소매로 닦는다. 뭐지?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손목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진다. 달빛에 반짝인 그것은 한쪽 팔에 감겨진 은색으로 된 팔찌였다. 수갑. 난 죄수인가? 여긴 어디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야구잠바, 청바지 흙으로 지저분해진 내 몰골뿐이었다. 어디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쑤신다. 힘들게 팔을 들어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소리쳐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내 손목의 수갑은 그 마음을 저지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자 달빛에 보이는 4m 정도의 낭떠러지가 보였다. 저기서 떨어진 건가? 다행히도 바닥엔 돌도 없었고 비로 인해 땅도 무른 상태였다. 내가 누워있던 옆에 커다란 나무 뿌리가 땅에서 흉물스럽게 나와 있다. 저기에 부딪혔나 보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찢어졌는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머리의 피와 내 손목의 수갑이 현실로 날 이끈다. 머리가 아프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현실과 어두운 이 공간이 날 두렵게 했다. 쫓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헤집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애꿎은 나무 뿌리를 걷어찬다. 발가락에 전해진 고통은 이내 다리 위까지 올라온다. 욕지기가 올라왔다. 고통이 사그라지자 이내 목마름과 배고픔이 날 덮쳤다.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주위를 살핀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중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물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억지로 일어서서 좀비처럼 걸어갔다. 손목의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 티셔츠 밑 부분을 찢어 수갑과 손목 사이에 넣는다. 상처가 생겼는지 손목 부분이 쓰라렸다. 갈증이 더 심해져 물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움직인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물이 흐른다.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머리를 물속에 담가 시원함을 느꼈다. 살았다. 물을 찾아서인가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졌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 수풀이 움직인다. 바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다 다급히 몸을 숨겼지만 한 발 늦은 것 같다. 무언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날 밀쳐버렸고 난 이내 물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다. 날 밀쳐낸 뭔가는 이내 다시 공격하려는 듯 뛰어올랐다. 겨우 물에서 기어나와 그것을 피한 나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살려주세요. 그것의 움직임이 멈췄다. 한참을 잔뜩 얼굴을 찡그리며 거친 숨소리를 몰아쉰 채 얼굴을 두 팔로 막아서고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내가 흐르는 물에 비춰졌다. 그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살려주세요. 제발.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애썼다. 뭐하냐? 뜻밖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역시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달빛에 어슴푸레 보인 그는 30대의 짧은 머리에 청바지에 검은 잠바를 입은 사내였다. 이 시간에 등산객은 아닌 것 같고 내 손목에 수갑. 그럼 난 진짜 범죄자인가? 이 사람은 날 잡으러 온 형사.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그 순간 그 사내가 움직인다. 자수할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자수라는 말에 흠칫거리다 잠시 생각하는 듯 보이던 그 사내가 뒷주머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꺼낸다. 칼이라고 생각한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내 아무 말도 없는 그 사내를 보며 주저앉아 버렸다.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급기야 난 울음까지 터트려 버리고 말았다. 이놈아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도망가? 너 때문에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녔잖아. 그는 어정쩡하게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진짜 형사였나 보다. 난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지? 나에게 수갑을 채운 그 사내는 이내 자기가 뛰쳐나왔던 곳에서 가방 하나를 주워온다.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날 뒤로 한 채 뭔가를 꺼낸다. 예, 강 형사님 잡았습니다. 여기 노루목 인근이요.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놈 이거 기억상실인지 그런 척하는 건지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금방 뵙겠습니다. 나를 힐끔거리며 전화통화를 하던 그 사내는 전화를 끊자 깊게 심호흡을 하며 다가왔다.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잡았으니 1계급 특진은 따놨겠지. 난 힘없이 일어나다 현기증에 다시 쓰러졌다. 이놈 왜 이래? 머리에 피나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그는 다시 가방을 열어 붕대를 꺼내 내 머리에 칭칭 감기 시작했고 물통을 꺼내 내 얼굴에 살짝 뿌렸다. 이내 정신을 차린 나에게 물통을 주고 나무에 기대게 해주었다. 그리고 맞은편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물끄러미 날 바라보는 그에게 난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기,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내 질문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장난치냐? 조영철 진짜 가지가지하네. 죽고 싶냐? 너 여기서 죽여도 국민들은 잘했다고 박수칠걸. 사내가 때린 머리 부위로 고통이 전해진다. 내 이름이 조영철이라고. 그 희대의 살인마. 18명을 죽이고 잡혔다가 오늘 탈옥했다는 그 살인마. 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놈 이거 아주 맛이 갔구먼. 혀를 차며 그 사내는 나를 일으킨다. 저기 형사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 그럴 만한 놈 아닙니다. 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매달렸다. 아무도 없는 밤에 산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럴 만한 놈이 아냐? 내가 죽인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 해봐. 여기서 죽여버릴까 보다. 인정사정 없이 그의 발길질이 나의 몸 이곳저곳을 때린다. 온몸의 고통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른다. 내 비명 소리에 그의 발길질이 멈췄고 이내 가쁜 숨을 몰아쉰다.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다. 조용히 해라. 진짜 경찰만 아니었음 너 진즉에 죽었다.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난 눈물을 찔끔 흘렸다. 다시 내 머리통을 툭 치며 일어서라고 재촉한다. 움찔거리며 일어서 다리로 한 걸음씩 걷는다. 내가 살인자라는 생각에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누굴 죽였을 것 같지가 않았다. 생각해야 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자신을 형사라고 말한 그 사내는 너무 여유롭다. 18명이나 살해한 놈 잡는데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지원도 안 온다. 한참을 내려가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혹시 내가 형사이고 이놈이 살인자인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어쨌든 길은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살인자든 아니면 형사이든 어쨌든 혼자는 위험하다. 살인자라면 잡히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형사라면 지금 수갑까지 찬 상태에서 이놈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다. 난 그 녀석이 여유 부리는 틈을 타 몸을 부딪혔고 미친 듯이 내달렸다. 어두운 숲속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듯 했지만 난 살기 위해 뛰었다. 뒤에서 욕설이 들린다. 그 녀석이 쫓아온다. 금방이라도 따라잡아 날 죽일 것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난 미친 척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산을 내려갔다. 미친 듯이 뛰어내려다가 아타는 순간 난 뭔가를 밟고 미끄러졌다. 산비탈을 정신없이 구른다. 뭔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가까스로 멈춘다.
배가 뜨거워지더니 이내 고통이 밀려온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내 배를 관통했다. 내 입으로 인해 한 움큼에 피가 쏟아져 나온다. 그 녀석의 점점 가까워져 오는 소리가 들린다. 흐려지는 내 시야에 그 녀석이 보인다. 눈치 한번 빠르네. 좀 골려주다가 죽이려고 했더만. 죽어가는 날 보고서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한 듯 한 표정을 지으며 이내 숲속으로 사라진다. 난 형사였나 보다. 그 녀석을 쫓았겠지? 이렇게 멍청한 모습으로 죽는다면 언론에서 또 난리 나겠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눈이 감긴다. 2015년 3월 13일 오전 6시.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오후 탈옥한 조영철이 산으로 도피 중. 인질로 잡은 김현호 씨가 오늘 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김현호 씨는 취업준비생으로 혼자 등산을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 조영철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경찰들은 그의 신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긴급 뉴스를 마칩니다. 식당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를 보던 40대 아저씨가 앉아 있었고 가게 종업원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에게 물과 컵을 가져다주며 혀를 끌끌 찼다. 취업준비생. 백수란 말 아냐? 백수놈이 뭐한다고 등산을 가서 죽어. 그러게요. 무서워 죽겠어요. 경찰들은 뭐하나 몰라. 빨리 안 잡고. 이러다 우리 동네까지 오는 건 아니겠죠? 2015년 3월 12일 오후 3시. 흡연 금지라고 써진 팻말 옆에서 담배를 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한 번씩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직까지 쓸만해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담배를 비벼 끄고 숲 아무데나 버린다. 전화가 울려온다. 사람들을 살피던 사내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멀찍이 떨어지려고 숲속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받는다. 김현호입니다. 확실하다니까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장기가 좋다니까요. 어쩌긴 뭘 어찌요. 숨 반얼떡거리고 그럼 튼튼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밤중으로 한 놈 잡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돈이나 두둑이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번 해봤으니까. 예, 거기서 뵙죠. 실한 놈으로다가 잡아갈 테니까 아이스박스나 잘 준비해 두세요. 세 번째 이야기, 모르는 척.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한테만 보일 때인데요. 그럴 때는 절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닙니다. 때는 고2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대꾸를 안 하고 그러려니 하는 것인가? 라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 그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그냥 생각 속에서 흘러가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보았나? 라며 제 뒤통수를 누군가 강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웬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며 또 때리시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때리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버스가 오고 저와 친구를 비롯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며 궁시렁거리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기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게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나는 뭔 또라이 같은 소린지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솔직히 할머니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너한테 붙었을 거다. 그 요망한 게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 얼마 안 남는 거야.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돼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내렸을 때 아까 할머니가 여자 얘기하더만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못 본 여자. 아마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세 번 봤는데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당연히 돕지요. 그런데 목소리,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사람의 육성이 아니다 싶으면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댁.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묘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과 재산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 못한 것도 있고요. 할아버지 댁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본체, 별채 2개의 정자같이 쉬는 곳도 있으니 엄청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여름날 한 달 뒤 땅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이젠 할아버지 댁까지 무너뜨리고 그 땅도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 결국엔 할아버지 댁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날에 일주일 전 갑자기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엄청 긴박한 목소리로 집은 그대로 놔두자 부탁이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지간에 싸움에 끼시는 걸 싫어하셔서 포기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 무슨 일인가 해서 다음날 큰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꿈을 꿨는데 투명하고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두꺼운 띠가 자기를 꼭 감으면서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큰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다. 그냥 또 더 다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대충 흘려듣고선 집에 같이 왔습니다. 또 그날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불안한 맘에 미신적 존재를 믿으시는 큰아버지께서는 집을 폐기하는 당일날 일찍 무당을 부르셔서 굿을 하고 계셨습니다.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이시고 다 같이 굿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땅에 엎드리더니 구르고 기고 몸을 꼬고 괴기한 짓을 하기 시작하자 친척분들은 하나둘씩 겁을 먹으셨고 복채를 주면서 겨우겨우 달랬습니다. 무당이 정신을 차리며 하는 말이 이 집을 지켜주는 가신이 노했다. 하지만 너희를 지켜주는 가신이기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일 욕심이 많으셨던 큰 고모께선 기독교 신자라 철두철미하게 그 말을 무시하시고는 공사 인부들에게 집을 무너뜨리라고 시켰습니다. 비 오는 여름날 집은 점점 무너졌고 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잔해물을 치우는 도중 부엌 쪽에서 엄청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지르면서 집을 한 바퀴 둘러보듯 돌다 선대 조상분들이 묻혀 계신 선산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가 터졌고 큰 고모부가 사업이 망하셔서 땅을 되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잊혀진 유산.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집은 김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의 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집과 함께했다. 집에는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남긴 많은 유물이 있었다. 오래된 책, 그림, 가구 등이 집 곳곳에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집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방에 있었다. 그 방에는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남긴 유언과 비밀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에게 이 상자에 대해 말하곤 했다. 이 상자는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유산이니 함부로 열지 말거라. 때가 되면 열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엄격한 지시 때문에 누구도 상자를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그는 상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상자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이 담겨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상자를 열어 그 비밀을 밝혀야 한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상자의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상자를 열어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은 그의 유언을 듣고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상자를 둘러싸고 모였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상자의 표면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상자의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기로 했다. 상자의 열쇠는 할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다. 가족들은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과 편지가 있었다. 가족들은 책과 편지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책에는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조상들이 남긴 유언과 비밀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다. 이 마을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상자에 담긴 비밀 덕분이다. 상자에는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다.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해야 할 때는 오직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뿐이다. 가족들은 편지를 읽고 상자에 담긴 비밀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두 번째 편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 상자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방법이 담겨 있다. 상자에는 신비한 돌이 하나 있다. 이 돌은 마을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은 우리 가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 의식을 통해 돌의 힘을 깨워 마을을 지킬 수 있다. 가족들은 상자 안에서 신비한 돌을 찾아냈다. 돌은 작은 크기의 검은색 돌로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가족들은 돌을 손에 쥐고 상자에 담긴 비밀을 생각했다. 상자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이번 편지는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 돌은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은 우리 가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의식을 통해 돌의 힘을 깨워 마을을 지킬 수 있다. 의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의식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의식은 밤이 되면 행해져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족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상자와 돌을 가지고 집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모였다. 방에는 조상들이 남긴 책과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간단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책에 적힌 지시를 따라 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돌 주위에 촛불을 켜야 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돌을 둘러싸야 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가족들은 손을 잡고 돌을 둘러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의식을 시작하려면 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돌 주위에 촛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돌을 둘러싸야 한다. 의식을 행하는 동안 마음을 집중하고 돌의 힘을 깨워야 한다.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남긴 주문을 외워야 한다. 주문은 우리 가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주문을 외우면 돌의 힘이 깨어나 마을을 지킬 수 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은 오래된 언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방 안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돌이 빛나기 시작했고 돌 주위에 촛불이 밝게 빛났다. 가족들은 주문을 외우며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 마음을 집중했다. 주문이 끝나자 돌은 밝게 빛났고 방 안에는 강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들은 돌의 힘이 깨어난 것을 느꼈다. 돌은 마을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돌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돌을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큰 나무 밑에 묻어야 했다. 가족들은 돌을 가지고 마을의 중심으로 갔다. 큰 나무 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돌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돌을 묻는 동안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족들은 돌을 묻으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돌을 묻고 난 후 가족들은 돌 주위에 다시 원을 그리고 촛불을 켰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마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돌의 힘이 깨어나며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주문을 외우며 돌의 힘이 마을을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주문이 끝나자 마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돌의 힘이 깨어나 마을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마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돌의 힘 덕분에 마을이 평화로워졌음을 확신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평화로운 마을의 일부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돌의 힘을 잊어갔다. 돌의 존재와 그 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할아버지의 집도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변해갔다. 가족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집을 고치고 생활 방식을 바꾸며 살았다. 돌의 힘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변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역사가 담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상자 안에는 돌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몇 세대가 지나고 마을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외부에서 온 개발 계획이 마을을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의 집에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돌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과 편지가 있었다. 가족은 상자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가족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돌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큰 나무 밑에 묻혀 있었다. 가족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돌을 다시 꺼내기로 했다.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의식을 행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을 꺼내 마을의 중심으로 모였다. 가족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의식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손을 잡고 돌을 둘러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의식을 시작하려면 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돌 주위에 촛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손을 잡고 돌을 둘러싸야 한다. 의식을 행하는 동안 마음을 집중하고 돌의 힘을 깨워야 한다.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남긴 주문을 외워야 한다. 주문은 우리 가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주문을 외우면 돌의 힘이 깨어나 마을을 지킬 수 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은 오래된 언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마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돌이 빛나기 시작했고 돌 주위에 촛불이 밝게 빛났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며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 마음을 집중했다. 주문이 끝나자 돌은 밝게 빛났고 마을에는 강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의 힘이 깨어난 것을 느꼈다. 돌은 마을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돌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돌을 다시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큰 나무 밑에 묻어야 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큰 나무 밑으로 갔다. 돌을 묻는 동안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을 묻으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돌을 묻고 난 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 주위에 다시 원을 그리고 촛불을 켰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돌의 힘을 깨우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마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돌의 힘이 깨어나며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며 돌의 힘이 마을을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주문이 끝나자 마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의 힘이 깨어나 마을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마을에는 개발 계획이 중단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평화로운 마을의 일부분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돌의 힘을 기억하며 마을을 지켜나갔다.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의 집과 상자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역사가 담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상자 안에는 돌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상자와 돌의 힘을 기억하며 마을을 지켜나갔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돌의 힘을 잊지 않았다. 언제든 마을의 위기가 찾아올 때 돌의 힘을 사용해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의 유언과 돌의 힘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을을 지켜나갔다.